일단 특강 이름은 문해력 독해 특강 8주 특강이고요. 일단 특강 개설 이유가 중학생 친구들은 제가 여러분들 천일문 기본이나 천일문 입문 이제 밑에 해석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근데 해석을 해놓은 걸 보면 사실 뭐 용석이도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고 해석을 해놔서 용석이 혹시 그렇게 기억나요? 용석아 이거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겠는데요. 역시 이러면 해석을 한 게 아니죠. 근데 이런 습관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계속 쌓이다 보면은 고등학교 가서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결국에는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이 특강을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국어랑 영어랑 동일하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전공이 국어교육과고 부전공이 영어교육과로서 결국에는 같은 언어 계열의 과목인데 아이들이 그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죠? 야, 영어는 국어 잘하는 놈들은 영어 그냥 알아서 잘해 라는 말 한 번씩은 들어봤죠? 그죠? 그 지점이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그런 걸 좀 알려주고 싶다 싶어서 이번 특강을 열게 됐고 빠르게 OT니까 편하게 갈게요. 일단 수업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한 타임에 수업을 지문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문을 사용하나요? 그냥 일반적인 모의고사 지문이랑 비슷한데 약간씩 변형이 들어가 있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문에 나오는 어휘의 수준이나 지문의 길이나 그냥 모의고사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2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 나서는 남은 1시간 동안 훅테스트 치고 단어 테스트 칩니다. 훅테스트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는 그 천일문이랑 리뿌에서의 훅테스트가 아니고요. 그냥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하나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틀이 잡혀야 될 게 수업 오면은 세네 지문 수업하고 그 세네 지문에 대한 나머지 1시간 동안 변형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풀이하고 채점하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뿌 수업을 들어본 친구는 알겠다시피 애초에 독해 수업이잖아요. 리딩 뿌리도. 독해 수업의 특성상 독해는 스스로 해오고 내가 독해하는 방식과 강사가 독해하는 방식 간의 그 차이점, 그 간극을 좁히는 게 학생들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리뿌와 동일하게 이번 수업 있기 전까지는 요 4개의 지문을 수업 전까지 반드시 다 풀어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읽고 다 풀고 지문 안에 나오는 단어는 모르는 단어 없이 이렇게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8시까지 딱 하고 나서 희망자들에 한해서 이제 아이들 다 와도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퇴원하시고 데일리 클래스 쓰고 퇴원하시면 되고 이때부터는 제가 어차피 학원에 계속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지문이나 아니면 뭐 개별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지문 시간 받을 거니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문 난이도가 모든 지문 난이도가 다 똑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 각각의 지문의 난이도에 따라서 시간 변동이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까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업을 3-4지문 했는데 오늘은 1시간 20분 만에 끝났어. 조금 일찍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오늘은 좀 지문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았어. 그러면 2시간까지도 늘어질 수 있고 2시간 반까지도 늘어질 수 있다는 걸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요거 사진만 좀 미리 찍어봅시다. 너 폰 없니? 네. 쉣. 폰 있는 친구들은 사진 좀 찍어놓으세요. 됐어. 사진 찍었나? 영수까지 사진 찍고. 찍어. 그 뭐 예쁘게 찍냐? 일단 수업 때 사용할 교재가 이렇게 2권이거든요. 첫 번째는 A예요. 그냥 argument 줄여가지고 A 주장글이고 밑에는 explanation 설명글. 주장글과 설명글 요 2개로 좀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총 30개 지문이 있고 여기에 총 30개 지문이 있는데 이번이 방학 특강이다 보니까 방학 안에는 끝을 내야겠더라고. 그래가지고 60개 지문을 8주 만에 못 끝내요. 여러분들이 숙제할 때도 너무 힘들고 강의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딱 절반 돼가지고 여기에서 15지문 하고요. 여기에서 15지문 하고 그래서 총 30개의 지문을 저랑 같이 독해를 하면서 문해력을 좀 길러보자
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죠? 교재 다음 주 금요일까지 사와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교재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린트를 해서 수업을 해줄까 하다가 끝까지 가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끝까지 가보고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들 표정 보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딱 독해 수업의 특성상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수업은 반드시 오후 5시에 시작합니다. 왜 이 조항을 달아놨는지 알겠죠? 그 맨날 어디니, 태민아 어디니, 몇 분 남았니, 용석이 좀 일찍 오고, 지성이도 일찍 오고, 준호야 어디니, 막 맨날 전화하다 보면은 다 여러분들이 같은 회비를 내고 딱 특강 수업을 듣는데 다른 한 명 때문에 늦어져서 수업이 지연되거나 이러면은 피해를 입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각자 같은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수업을 반드시 오후 5시 땡 되면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후 5시에 수업 시작하는 거에 맞춰서 그 전까지 책 다 펴놓고 미리 그냥 오늘 뭐 할지 한번 쓱쓱 훑어보고 있어야 돼요. 한 4시 58분 그쯤에는. 이해됐죠? 네. 5시부터 준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5시까지 준비 다 완료된 상태여야 돼요. 수업 들을 준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 전까지 지문 모두 풀어옵시다. 풀어오는 거 막 그 독해 수업 하는 것처럼 모든 문장 다 분석하고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최소치는 싹 다 읽어는 봅니다. 싹 다 읽어는 봐요. 한 문장 한 문장 싹 다 읽어는 보고 해석을 한번 스스로 해봐봐. 아시겠죠? 그러면서 내가 해석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문장이다라고 하면 체크 정도만 해와주세요. 왜 이 말이 뭔 말인지 왜 모르겠지? 이런 거 체크 정도만 해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지문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가 옆에 단어장으로 조그맣게 써있어. 어휘 리스트라 해가지고 써있어. 그 단어들은 모두 숙지를 해와야 되는 상태입니다. 애초에 이 수업이 깔리고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요. 기초적인 직독직해 알고 기초적인 문법 능력을 가지고 있고 기초적인 어휘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가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수업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고 제대로 풀어 오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제가 저번 학원에서도 수업을 쭉 하면서 참 보기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수업을 유튜브 보듯이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뭔 느낌인지 알겠죠? 내가 수업을 하고 있으면 그냥 이러면서만 가만히 있어. 3시간 동안 그러고 있어. 안 됩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만 보지 말고요. 머리 열심히 굴리면서 제가 말하는 이 워딩들 하나하나에 열심히 머리 굴리면서 내가 지금 독해 실력 스킬 향상에 필요한 워딩이다. 또는 뭔가 필요한 스킬이다. 이런 거면 열심히 알아서 필기를 해 두셔야 돼요. 각각의 학생별에 따라서 똑같은 수업을 해도 얻어가는 게 다른 이유가 그런 거에서 온 겁니다. 그냥 2시간 동안 와서 돈 내고 멍 때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열심히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살기도 했고 영어도 훨씬 많이 하기도 했고 계속 1등급 나오는 사람이니까 야, 저 새끼들 나랑 뭐가 다른데 왜 맨날 1등급이 나오지? 그 지점을 짚어서 여러분들이 흡수를 해가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내가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거나 근데 가족 여행이 있었어요. 뭐 제사가 있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치? 정말 그런 불가피한 결석의 경우에는 지금 녹화를 하는 이유가 그 불가피한 결석자들에게 영상을 보내주기 위해서니까 불가피한 결석의 경우에는 녹화된 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체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다음 약속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네. 진짜 약속이에요. 우리 학생과 선생 간의 신뢰관계로 약속이에요. 약속. 자, 요거 볼게요. 텍스트 압박 지리적 갑자기 확 들어오죠?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중학생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수도 있고 고등학생들은 계속 많이 들어오는 평가원입니다. 평가원이 뭐예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걔네 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뭐 하는 조직인데요? 수능 내는 사람들이에요. 수능이라는 시험을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집단 이름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인데요. 제가 지금 요거를 끌고 온 이유가 요게 뭐냐면 25학년도 수능 출제 방향입니다. 출제 방향 보도 자료예요. 뭐냐면 좀 웃긴 게 야 너네도 좀 그렇게 생각해봐봐.
수능을 만드는 집단에서 나 이런 방향으로 출제할 거다 라고 자료를 만들어서 띡 올려줬어. 이걸 왜 안 봐? 라는 생각이 들어. 수험생들은 몰라. 그 고3까지는 몰라요. 근데 재수생, 제가 삼수생 출신으로서 재수하고 삼수하면서 정보력 싸움이 엄청나게 심해져. 이런 것들을 고3까지는 애들이 찾아볼 엄두를 못 내고 그 상상도 못 해. 근데 보시면요. 영어 시험에 있어서 평가원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치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잠시 한 10초 정도 줄 테니까 빠르게 훑어보세요. 어차피 정리해 줄 거니까 쭉쭉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좀 읽어봤죠? 여기 읽기 영역의 전체 28문항 중 이렇게 돼 있죠. 영어 모의고사 총 몇 문제? 맞죠? 45개 45문제죠. 듣기 몇 문제? 17문제죠. 빼면 딱 28문제죠. 이 28문장 문제 중에 이런 거를 파악하려고 문제를 냈다. 이런 거를 파악하려고 문제를 냈다. 다 정해져 있어요. 자, 요약을 하면은 자, 평가원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맥락 추론 능력. 글의 맥락을 추론하는 능력을 너네 가지고 있니? 두 번째, 중심 내용 추론 능력. 이 글의 전체적인, 이 글을 관통하는, 이 글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 내용을 너네 알 수 있어? 세 번째, 함축적 의미 추론 능력. 이게 뭐냐면요. 한 문장이 함의적이다, 함축적이다 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포함하고 있다. 함의, 포함하고 있다. 뭐를? 의미를. 근데 한 문장 안에 필자가 많은 의미를 뭉쳐서 한 문장으로 딱 낸 거야. 그게 함축적인 문장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함축적인 문장은 뭐가 특징이냐면 딱 첫 번째 그 문장만 읽었을 때 뭔 소리인지 아예 몰라요. 네? 이게 뭔 소리야? 내가 해석을 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의 문장이 함축적 의미를 가진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너 파악할 수 있어? 이러한 능력. 네 번째, 세부 정보 파악 능력. 별거 없고요. 모의고사 싹 다 풀어왔죠? 25번, 26번, 27번, 28번 어디에 해당돼? 도표, 또 일치, 포스터 맞죠? 그런 세부 정보 파악 능력. 솔직히 얘가 제일 쉽죠? 다섯 번째, 상황, 목적 추론 능력. 이 글을 왜 쓴 거야? 어떤 상황에서 필자는 이 글을 쓴 거지? 어떤 상황에서 필자는 이 글을 쓰겠다라고 마음먹은 거지? 이 글을 쓴 목적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줘 얘들아 라고 평가원은 그러한 의도로 문제를 낸 건데 아이들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똑같은 학생들의 눈에는 똑같은 문제야. 그냥 내 대학 입학의 판가름이 요소가 되는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게 이 문제는 이 지문은 문제이기에 앞서서 글입니다. 글. 논문이나 책에서 일부분을 발췌해서 떼와가지고 갖다 박아놓은 글이라고. 글이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자, 쉽게 할게요. 첫 번째, 필자가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니? 평가원의 목소리로 읽으세요. 요거를. 야, 너네 이 글 왜 썼게? 이 글 쓴 목적 뭐게? 이거 너네 알 수 있어? 라는 겁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필자가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뭔가 불합리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고 싶어. 지금 우리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촉구하는 그런 주장 글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 단순한 정보 전달이 목적이 되기도 한다. 요거는 나중에 주장글과 설명글의 차이점을 말을 하면서 나중에 조금 얘기를 자세하게 해보는 걸로 할게요. 두 번째, 이겁니다. 이 문장을 무슨 의미로 쓴 건지 알 수 있니? 이게 이 8조 특강을 관통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고하면서 읽으면 좋겠어. 모든 문장을 사고하면서 물 흐르듯 읽는 게 아닙니다. 사고하면서 읽어야 돼요.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지? 한정된 지문이잖아. 한 지문이 보통 몇 문장 정도 되는지 알아요? 이원아, 몇 문장 정도 되는 것 같아? 네 추측성. 한 지문, 모의고사의 한 지문. 애매해? 도현아, 몇 문장?
15개. 되게 많아 보이죠? 또 10개. 12개? 13개? 짧으면 6문장에서요. 길면 10문장까지 가요. 한 지문이. 근데 생각보다 짧다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뭐야? 6개의 문장이 한 지문이라고? 왜 이렇게 짧아? 엄청 짧아요. 엄청 짧아. 야, 한 문제를 내려고 한 지문을 딱 냈습니다. 근데 그 한 지문에 6문장이 들어가 있어. 문장 수 엄청 적지? 그 제한된, 그 한정된 그 용량에서 야, 굳이 이 문장을 딱 박아 놓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엄청 머리 똑똑한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그 콘도에 2달, 3달 동안 갇혀가지고 수능 문제를 만들고 모의고사 문제를 만드는데 절대로 의도가 없는 문장은 없다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머리를 써야 돼. 왜 굳이 이 문장을 딱 짚어서 왔을까? 필자가 나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 뭘까?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 자, 바로 딱하게 몇 문제냐? 24년 10월 9일 두 친구는 풀어봤겠다. 아무것도 말 안 하고요. 딱 1번 앞 문제까지 The common accounts부터 is different까지만 한번 30초 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지금 용서이한테 질문할 겁니다. 여기까지. 자, 됐고. 용서가. 네. 이 뒷부분 1번부터 뒷부분의 문장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해. 백지라고 생각해요. 1번 뒷문장부터 아예 없어. 지금 딱 여기까지 문장만 네가 읽었다. 뒷내용 뭐 나올 것 같아요? 물리학 하는데. 응? 물리학이랑 저기 비교하는 거. 물리학. 아, 요거 혹시 읽었어요? 아니. 요거 읽은 거 알고? 물리학? 네. 아, 물리학. 자, 문제점. 왜 김도현 씨? 물리학 어디서 튀어나온 겁니까? 단어를 잘못한 것 같은데. 맞아요. 정확해. physical 이러면 물리적인. 피지컬. physiology 이러면 물리학이죠. 뭐라 적혀있어요? psychology. 심리학이죠. 사람들이 이거 나중에 뒤에서도 얘기할 건데 왜 두 개 헷갈렸을까? 단어 두 개를 왜 헷갈렸을까요?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단어의 모양이 비슷하게 생겨서 그래. 학생들이 제가 저번에도 이런 말을 했는데 웃더라고. 사람의 뇌가요 생각보다 일 처리를 꼼꼼하게 하지 않아. 이거 보면서 P, S, Y, C, H, O, L, O, G, Y 이렇게 안 읽는다. 그냥 이렇게 읽어버린다. 뇌가 처리를 이렇게 해버려. 정보 처리를 이 단어 전체로 처리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용석이가 네 머릿속에 있는 물리학이라는 단어랑 얘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물리학 딱 해석해버려. 자, 첫 번째 영어 해석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나왔죠? 아, 단어가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문법도 알고 뭐 글에 있는 능력도 알고 언어적 센스도 뛰어난데 결국 단어 하나 잘못 짚으면 아예 해석이 달라져요. 자, 이 지문을 들고 온 이유는 아까 제가 앞서 말한 요거랑 관련돼 있습니다. 이 문장을 무슨 의미로 쓴 걸까?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리딩풀이 수업 다 듣죠? 다 듣고 있어요? 맞죠? 저는 일단 영어를 제일 처음 못했던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일단 가장 큰 목표가 대학이잖아요.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쭉쭉 보다가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점수 맞추기, 등급 맞추기가 너무 좋은 거야. 영어를 좀 잘 해봐야겠다. 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20살까지 공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 자, 영어를 내가 잘하고 싶어. 그래서 책을 한번 펴봤다? 당연히 안 읽히겠죠. 무지랭인데 19살 때까지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영어를 풀고 싶은데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내 생각은 이랬어요. 아, 내가 모르는 이유는 단어를 모르는구나. 단어 진짜 열심히 봤습니다. 맨날 열심히 봤어요. 밥 먹는 시간도 맨날 밥 먹을 밥 한 숟가락 떠먹고 다 마시고 한 숟가락 떠먹고 다 마시고 단어를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다시 책을 봤습니다. 읽혔게요? 안 읽혔게요?
안 익혔어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문법을 몰랐어요. 단어를 알아도 기초적으로 주어 동사를 제대로 끊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법 능력이 없으면 그냥 나한테는 흔한 설명, 인간, 뭐 여기 자연, 배, 뭐지? 떠돌다, 근처에 이렇게 받아들여져. 몰라. 아, 문법을 해야 되겠다. 문법도 했어요. 자, 내가 단어도 됐고 문법도 됐습니다. 글 읽을게요, 안 읽을게요? 안 익혀요. 한 문장 한 문장은 내가 문장 해석을 좀 할 줄 알더라고.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한 문장 가지고 시험 문제 내요? 아니잖아. 그거는 중학교 내신 수준에서 그치는 거지. 그리고 고등학교에는 한 문장이 아니라 한 문단 단위, 한 문단을 넘어서 지문 단위로 문제가 나와버린다고. 야, 못 풀겠더라고. 한 문장 한 문장 해석되는데 머리가 바보라서 다음 문장으로 연결이 안 돼.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뭐야? 단어도 되고 문법도 되지만 결국에 내가 최종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요게 없어. 글을 읽어 내려가는 힘이 없어요. 글은 왜 썼어요? 필자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전달하고 싶어서 시간 내가지고 열심히 머리 써서 쓴 게 글이에요. 근데 이거를 파악한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지 나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영어랑 국어랑 그래서 똑같다고. 나중에 고3 가면 국어가 훨씬 어려워질 겁니다. 영어가 훨씬 쉬워요. 언어만 다른 걸로 바뀌어 있을 뿐이라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국어라는 과목에서 요구하는 논리력, 문해력보다 영어라는 과목에서 요구하는 논리력, 문해력이 훨씬 쉬워. 그래서 영어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고3 가면 저 최저 맞춰야 돼요. 엔간하면 영어 합니다. 웬만하면 다 영어로 와요. 자, 제가 볼게요. 딱 여기까지 읽고 이 글의 뒷부분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리딩 포인트를 들었다면 그렇게 돼요. 자, 내가 한번 읽어볼게. 저는 일단 제 습관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글을 어떻게 읽는지 한번 봐줬으면 좋겠어. 저는 무조건 이 글이 결국에는 지금 활자, 텍스트의 덩어리지만 누군가가 이 텍스트를 직접 썼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이 글을 읽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요. 가볼게. 문장을 볼 때는 반드시 주어 동사를 끊는 건 기본입니다. 이번 특강에서 뭐 다루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설명들은 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들? 인간 본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들이에요. 뭐에? 사회 float around, 떠돌아다니는. 사회에 떠돌아다니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들은 are 뭐다? generally 일반적으로 보통 a mixture 혼합물이래요. 뭐야? A랑 B랑 C를 섞어 놓은 이 믹스처래, 믹스처. 근데 뭐의 믹스처냐? 첫 번째 assumptions, 두 번째 tales, 세 번째 and sometimes plain silliness. 요까지. 1번, 2번, 3번에 대한 믹스처이래. assumption. 서연아, assumption 뜻 뭐야? 몰라요. 그러면 assume은 뭐예요? 동사입니다. 준호야 뜻 뭐야? 여러분들이 어휘끝 중학 마스터 내지 고교 기본에서 봤을 거예요. 예언이 혹시 아슴? 장인이? 네. 아슴? 가정하다. 가정하다. assumption 품사가 뭐 같아? 명사. 자, 첫 번째 문장 읽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인간 본성이 사회에 떠돌아다니는 현관에 떠도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가정, tales, 이야기. 세 번째, 때때로는 명확한 바보 같음의 mixture이다. 자, 그러면 필자가 보는 주어 여기까지. 이 사회에 떠돌아다니는 인간 본성에 대한 공통된 일반적인 설명들에 대해서 필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만 잡아도 오케이입니다. 지성아,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있어. 필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까 말했죠? 글을 읽을 때 필자의 목소리를 읽는다고. 이 문장 읽어보니까 필자는 야,
인간 본성이 악한 애, 선한 애, 사회에 떠돌아다 있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설명들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그거는 그냥 단순한 가정이잖아. 추측이잖아. 단순한 이야기일 뿐이잖아. 그리고 명확한 바보 같은 거잖아. 이 바보 같다라는 게 필자의 어조가 느껴지는 단어라고. 필자의 주관적인 이 필자의 의견을 캐치할 수 있는 엄청 중요한 단서가 되는 단어라고요. 글이라고. 글을 엄청 명확하게 자세히 읽어줘야 돼. 느끼면서 읽어야 돼. 그러면 내가 첫 문장을 읽고 느낀 거는 그런 일반적인 설명들에 대해서 사회에 떠도는 일반적인 설명에 대해서 필자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왜? 명확한 것이 아닌가. 단순 가정, 단순 이야기, 완전 바보 같은 것들의 혼합물이라네. 근데 기본, however, 그러나 psychology is different. 심리학에서는 다릅니다. 자, 도현아, 뒷부분 내용 뭔 내용 나올 것 같아? 심리학은 바보 같지 않고 좋다 이런 거. 저거예요. 사회가 보는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설명들은 완전히 잘못된 건데 하지만 심리학에서 보는 인간 본성은 그렇지 않다. 즉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뒷부분 뭐가 나오겠니? 왜 심리학이 보는 인간 본성에 대한 설명은 왜 플러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객관적인 건데? 에 대한 근거들이 쭉 나오겠죠. 뒷부분 내용 추측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다음 딱 나옵니다. It is the branch of science. 여기까지 가야 돼. 이것은 branch, 나무 가지죠. 가지래요. 뭐의 가지래? science의 가지래. 과학의 가지래. 대조점들이 딱 나왔어. 조금만 치울게요. 인간 본성을 두고 왈가왈부해. 인간 본성. 근데 일반적인 설명들과 심리학에서의 설명 이게 다르다는 거잖아. 필자는 이거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고 심리학이 볼 때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 왜? 뭐래요? 얘가 마이너스인 이유는 너 단순한 가정이잖아. 확실하지 않잖아. 확실한 게 아니잖아. 근데 심리학은 뭐래? 심리학이라는 것은 심리를 공부하는 학문이야. 이거는 뭐에서 뻗어나온 거래? 과학의 가지래. 결국에 심리학은 과학이라는 거야. 과학은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죠. 이렇게.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러한 마인드로 글을 읽어주면은 내가 단 2줄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의 전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단 말이야. 뒷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겠다. 한 주제나 한 소재에 대해서 필자는 이러이러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다고. 그게 끝이에요. 그 이상 뭔가 요구하는 건 적어. 결국에는 뭐 선지에서 이거네 저거네 약간 얄팍한 트릭들만 있을 뿐이지 본질은 이거예요. 모든 유형들이 싹 다 똑같아. 그 읽기 문항의 28지문이 다 똑같아. 주제 잡고 주제에 대해서 필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 주제를 쓴 거고 요것만 캐치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직독직해라는 거를 제가 지금 여기 학원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약간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직독직해. 제가 여러분들 숙제 검사나 그 천인문 흑테스트 검사를 다 하잖아. 직독직해를 하는데 문장 성분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모르면서 직독직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문장 성분. 야, 직독직해는 어떻게 하는 거야? 소연아, 직독직해는 뭐를 근거로 끊는 거예요? 그래. 문장 성분 뭐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문장 성분이라는 건요, 결국에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한 문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문장에 너는 주어야? 한 덩어리. 너는 동사야? 두 덩어리. 너는 목적어야? 세 덩어리. 나는 먹었다 밥을. 나는 밥을 먹었다라는 한 문장이 있는데 이 한 문장은 세 개의 덩어리로 구성되고 있구나.
이렇게 끊는 게 직독직해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 직독직해라는 게 문장 성분을 모르는 상태로 직독직해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혹여 문장 성분을 안다고 할지라도 직독직해가 과연 정말 100% 정확하고 100% 옳은 해석법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문장을 정확히 이해했다라는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저기 있죠? Well, okay, then. 그치? 직독직해 해볼게. 아까 했었죠? 이게 직독직해죠? 주어, 수식어, 수식어, 동사, 보어, 수식어. 이 문장은 결국에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다섯 덩어리, 여섯 덩어리로 구성된 한 문장이에요. 근데 직독직해는 이걸 자꾸 용석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용석이가 천혜문 해석한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일반적인 설명들, 인간 본성, 사회에 떠돌아다니는 뭐뭐이다, 혼합물, 일반적으로 혼합물, 가정, 이야기, 그리고 때때로 명확한 바보 같은, 이렇게 적어놨어. 나는 늘 궁금해.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면 과연 이 학생이 이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인 게 맞을까? 근데 내가 용석이 채점을 할 때 동그라미 칠까로 아니면 틀렸다고 칠 거야. 야, 너 해석 틀린 거 있어? 아까 말한 거에서 단어 제대로 알았지, 문장 성분 제대로 알았잖아. 끄기가 애매해. 근데 자꾸 물어보면 이거 뭔 말이야? 이거 뭔 말인지 나한테 설명해 주면 안 돼? 잘 모르겠대. 맞죠?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 저는 직독직해가 정말 문장을 구조화하기 정말 좋은 해석 방법이고, 그리고 문법, 전반적인 기본적인 문법들을 익히기에는 정말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이 문장의 의미를 하나하나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직독직해가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제한 시간 모의고사 기준 듣기 25분 빼버릴게요. 45분 동안 28개의 지문을 풀어나가야 하는 시험인데, 그런 시간적인 압박에 내가 쪼달리다 보니까 한 문장 읽고 뭔 말인지 몰랐어. 직독직해는 예쁘게 잘 해놨어. 모르는 단어도 없어. 근데 well, okay, 됐고, 첫 번째 문장 내가 이해했고, 이게 안 했죠. 다음 문장 넘어가. then 그 다음. 근데 두 번째 문장 해석하고 있을 때 첫 번째 문장 해석한 거에 대한 아무 정보가 안 남아 있어요. 다 날라갔어. 그렇게 쭉쭉쭉쭉 문장에 내려오잖아. 끝 문장 봤을 때 어떻게 돼요? 도현은 어떻게 돼? 내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써서 이 글을 열심히 다 읽었는데 머리에 남은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정말 그 간략한 느낌만이 머리에 남아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 쭉쭉쭉쭉쭉 쭉쭉쭉 시간 다 잡아먹어요. 뒷문제 내가 아는 문제가 있어도 못 풀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번역이 아니라 독해를 해야 된다. 번역이 아니라 독해. 자꾸 해석하는 거를 번역을 해놓고 해석을 했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번역은요,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1:1 대응으로 바꿔서 표현한 게 번역이고요. 독해라는 것은 저기 있죠? 글을 읽어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게 독해입니다. 독해를 해야 돼요. 독해를. 영어랑 한국어는 엄연히 다른 언어입니다. 영어를 1:1 대응해서 한국어로 바꾼다? 절대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 한국어에서 이성에게 고백하다라는 말 있죠? 자, 고백하다 영어로 바꾸면 뭐 할까요? 생각 한번 해봐봐. 고백하다. 너 걔한테 고백했어? 할 때 고백하다. 태연아, 고백하다 영어 뭘로 바꿀까? 프로포즈! 프로포즈는
프로포즈는 너무 본격적인 느낌 아니야? 프로포즈는 이거 아니에요? Would you marry me가 프로포즈. 테일러 줄였어. Tell the truth. 진실을 고하다. 좀 그렇지 않아요? 사실 고백하다라는 말 조금 고등학교스러운 단어로 혹시 도영아 혹시 기억나는 하나 있나? 고백하다. 읽으면 알 텐데. confess. 자백하다. 고백하다가 제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오해성사하겠습니다. 그 confess밖에 없어요. 영어랑 한국어는 결국에는 그 국가권의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영어는 영어로 이해하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직독직해에서 1대1 대응하고 해봤자 100%안 먹힙니다. 그 방법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스탠스는 이 필자가 어떤 의도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했고 왜 이런 문장을 글에 집어넣었고를 최대한 추측해보면서 듣는다가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적어놨는데 저번 학번에도 그러더라고요. 쌤 저 독해가 안 돼요. 독해가 안 돼요. 독해력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비결은 절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해력을 내가 단기간에 올리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요게 하나가 충분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눈의 속도와 이해의 속도를 맞추는 것 정말 중요해요. 뭔 말이냐면 내가 눈으로 문장을 따라가는 대로 그대로 뇌가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해. 이게 뭔 말이냐면요. 첫 번째 문장 마음 급하잖아. 시험이잖아. 마음 급하잖아. 첫 번째 문장 열심히 읽어. 눈으로 자. 엄청 빨리 읽었어. 이해 못했어요. 그냥 훑어본 거야. 그냥 글자의 모양과 배치를 훑어본 거야. 띄어쓰기 맞네. 이런 느낌을 훑어본 거예요. 생각보다 눈이 텍스트를 흡수하는 시간과 눈이 텍스트를 흡수하고 텍스트의 의미가 무엇인지 뇌에서 처리해서 그 처리된 거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도 모의고사가 한 지문이 있다라고 할 때 아까 뭐라 했어요?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주제는 보통은 앞부분쯤에 있거든요. 첫 문장 딱 읽었을 때 그 구현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구체적 예시로 시작해?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구체적 예시로 시작하지 않고 아까 말했던 함축적인 내가 해석을 다 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문장을 한번 읽었을 때 이 문장은 정말 천천히 읽습니다. 내 눈의 속도는 물론 갈 수 있겠죠. 근데 천천히 가. 천천히 가면 시간 부족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글 전체적으로 천천히 갈 게 아니야. 내가 초반에만 느낌 딱 잡고 나면은 뒷부분은 호로록 넘어가다가 하웨벌 있네? 여기 부분은 또 다시 읽어줘. 하웨벌. 좀 열심히 읽고 또 호로록 읽고 열심히 읽고 이거밖에 없어요. 눈이 따라가는 속도랑 내 뇌가 이해하는 속도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지 맙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요거 아까도 말했는데 용서이가 물리학이라고 얘기했었던 거 있죠? 생각보다 사람의 뇌가 글자를 저장하는 능력보다는요 느낌과 이미지를 저장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거든요. 이거는 정말 대학교 가서 따로 배웁니다. 정보처리 과정 이론이라고 따로 배워요. 텍스트를 받아들인 것보다 이미지를 머리에 저장하기 훨씬 수월하고 그 기억이 오래 간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지화인데요. 자, mitigate 뭔 뜻입니까? 어렵죠? 고3 수준의 단어예요. 그냥 들고 왔어요. 자랑하려고. mitigate가 뭐냐면 뭐뭐를 누그러뜨리다, 뭐뭐를 완화시키다. 약간 relieve랑 비슷한 느낌도 약간 있고. 근데 영단어 책에 경선식 영단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경선식 영단어에 이 단어 밑에 적혀 있는 그 기재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이미지화를 사용해서 학생들이 단어 암기를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어주자 라는 의도로 만든 거거든요. 미티게이트가 왜 완화시키다 누그러뜨리다. 지금 애들이 텍스트로 하면 미티게이트 완화시키다 누그러뜨리다. 단어 외울 때 보통 어떻게 외워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머리에 정착될 때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근데 미티게이트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저를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티게이트 미친 게 있다 미친 게 있다 미친 게 있다. 이미지를 머리에 넣어.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유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미친 개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다른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미친 개 물라고 하는 개를 진정 워워워 이 느낌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미티게이트라는 단어로. 그래서 뭐뭐를 완화시키다, 누그러뜨리다 이런 식으로 머리에 익혀놓으면 제가 초등학교 때 익혔던 단어인데도 아직도 안 까먹어. 왜? 야 초등학교 때 미티게이트라는 단어를 볼 일이 있겠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머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이런 이미지화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조금 더 나아가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렇네. 내가 단어를 외울 때도 이렇게 이미지화를 사용해서 단어를 외우니까 훨씬 더 잘 받아들여졌는데 단어 단위가 아니라 문장 단위로 확대시켜서 이렇게 사용하면 어떨까? 첫 번째 문장을 읽고 그 첫 번째 문장의 의미에 대해 이미지화를 한 뒤에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면 훨씬 더 의미가 내 머리에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나온 거예요. 텍스트, 이미지 이건 됐고 자 다음 문제 할게요.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너무 길다. 40초 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Once upon a time, in a small village, there lived a young man who was called Lazybones. Despite his family and neighbors constantly teasing him, he refused to change his lazy ways. One day, an old man appeared before him and handed him a mask shaped like a cow's head. The old man claimed that wearing the mask would turn him into a cow. At first, the lazy young man was skeptical, but curiosity got the better of him and he put on the cow hat mask. 여기까지. 제가 눈이 따라가는 속도로 그냥 호로록 읽은 거예요. 지금 제 머리에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요. 천천히 읽어봐. 제 눈이면 소연아, 뭔 내용인 것 같아? 소가면 글쓴 그거 딱 그 정도? 얘기하면 길게 해줄 친구 없나? 소연아, 딱 여기까지 뭔 내용인 것 같아? 옛날 어느 마을 너 가. 근데 너 안 되겠다. 너 혹시 얘기 알고 있어요? 저요? 이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야기 들어봤죠. 그래. 이 이야기 혹시라도 안 들어본 사람. 나 참 감동 못 잡겠는데? 누구 있어요? 예원아. 이거 뭔 내용이야? 성현이는 이따가 해. 이거 지금 미리 요약해주면요. 성현이 말 왜 끊었냐면 이거 여러분들이 아기 때 한 번쯤은 무조건 읽어봤을 만한 전래 동화를 영어로 번역된 영판을 하나 들고 온 겁니다. 전래 동화예요 이거. 근데 딱 본세가 모의고사 43, 44, 45번에 나오는 지문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똑같아. 그 다 전래 동화야 전래 동화.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지화를 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에 In a small village, 조그만한 마을에서요. 머리에 떠올려. 조그만한 마을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려요. 그대로 넣어놨어. There lived a young man. 한 청년이 살았대. 조그만한 마을에 청년이 살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머리에 떠올립니다. Who was called the Lazybones. Lazybone이 뭔 소리 같아? 게으름뱅이. 너 레이지본 게으름뱅이란 단어 외웠어? 맥락으로 때려 맞추죠? 이렇게 됩니다. 자, 게으름뱅이라고 불리는 한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이미지 떠올랐어요? 다음 문장 넘어가기 전에 머릿속에 이미지를 남겨놓으라고. 텍스트를 남겨놓지 말고
옛날 어느 옛날에 작은 마을에 뭐 게으름뱅이라고 불리는 한 청년이 살았다. 이 텍스트를 머리에 집어넣고 다음 문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조그만한 마을에 빈둥빈둥 배 버벅 긁는 젊은 청년의 이미지를 머리에 떠올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하고 다음 문장 넘어가면 여러분들의 뇌 에너지가 훨씬 덜 사용돼요. 훨씬 더 글을 효율적으로 체력 안배를 하는 거예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Despite his family and neighbors, 그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끊임없이 그한테 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부했습니다. 뭐를? 그의 그 게으른 방식, 그 게으름을 바꾸지 않기를. 나 게으름 안 바꿀 거야. 딱 봐도 뭔 느낌인지 알겠죠? 머릿속에 이미지를 넣어. 고집불통이고 엄청 게으른데 다른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해도 싫은데 이런 느낌을 머리에 떠올리라고 이미지화를 하라는 거예요. 이미지화를. 그래서 어느 날 한 오ldman 노인이 나타났대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조그만한 마을에 한 젊은 청년이 있고 얘 되게 게으른 이미지를 한 명 남겨놨었는데 지금 한 명 더 추가됐죠. 누가? 한 노인이 추가됐다고. 한 노인이 추가됐어요? 그 앞에 추가돼가지고 자 뭐라 그래? 그한테 건네준대요. 소처럼 생긴 가면.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글을 읽어 내려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미지화가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요. 모든 글, 모든 소재의 글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특히나 모의고사 43, 44, 45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적용되고요. 이런 이미지화가. 그리고 굳이 43, 44, 45가 아니더라도 뭐 주제문이나 21번부터 24번쯤 그쯤이나 뭐 어휘문제 그런 데에서 이런 이야기 형식의 글이 나온다? 이미지화 해버리세요. 이미지화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읽어. 훨씬 더 글이 편하게 읽힙니다. 뭐 그러면서 노인이 주장했다고 그러죠? 뭐라 하죠? 야, 마스크를 쓰는 것은 글을 소로 바꿀지도 모른다. 소로 바꿀 것이다. 라고 노인이 그래요. 야, 너 마스크 쓰잖아? 마스크 다 꺼내줬어. 야, 너 마스크 쓰면 너 소로 배운다? 이렇게 말한 거야, 노인이. 처음에는 뭐라 그래요? 그 게으른 청년이 스캐티컬, 회의적이었대요. 아이, 뭐라는 거야? 라고 했지만 호기심이 더 그에게 크게 작용해서 그는 뭐였대요? 그 소머리 가면을 썼대요. 자,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 손. 이 이야기 아는 사람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알아요? 싹 다? 태미도 알고? 모르는 놈이 한 명이 없네. 하여튼 딱 이 정도만 일단 하시고 두 번째가 이미지화가 하나 있었다 하면 두 번째가 예시례기입니다. 예시는 뭐냐면 이 이미지화랑 비슷비슷해요. 사람들이 내 일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훨씬 더 머리에 잘 정보를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장의 의미를 자기 주변과 엮어서 예시를 들어가지고 떠올리면 훨씬 더 글 이해가 수월해진다라는 겁니다. 갈게요. 요것도 시험 모의고사입니다. 뭐 해석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제가 대충 읽어보면 When I worked for a large electronic company that manufactured laser and inkjet printers, I soon discovered why there are often three versions of many consumer goods. 딱 여기까지. 내가 엄청 커다란 전기 회사에서 일했대. 전기 제품 회사에서 일했대. 근데 뭐를 하는? 이런 레이저나 잉크젯 프린터를 생산하는 그러한 커다란 전기 제품, 전자 제품 회사에서 일했을 때요. 내가 곧 알게 됐대요. 내가 뭘 알게 됐대? 왜 많은 소비자 상품들의 세 가지 버전이 있는지를 내가 그 이유를 알게 됐대. 자, 이 글의 주제는 회사가 하나의 제품이라도 굳이 세 가지 버전을 내놓는 이유입니다. 이런 글을 읽을 때도 쭉쭉쭉쭉 읽어보면 하나의 제품. 자, 제품 뭘로 할까? 뭐 핸드폰이 있다라고 쳐요. 근데 핸드폰을 파는 회사에서 핸드폰을 첫 번째 경우 핸드폰을 한 기종만 내놓는다. 케이스 1. 두 번째 경우 핸드폰을 똑같이 내더라도 A도 하나 내고 B도 하나 내고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을 내놓는다. 세 번째 경우가 A도 내고 B도 내고 C도 내고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무조건 세 번째 경우로 한대요. 왜일까? 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글이에요. 이거를 저는 읽을 때 여러분들은 읽어본 글이죠? 그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냥 예시를 드는 거예요.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저는 내가 생각해봐도 결국에 결론은 그거거든요. 세 가지 제품을 내는 이유가 진짜 개비싼 게 있으면 중간 게 꽤나 괜찮아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더 쓰는구나 뭐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딱 이 글을 읽었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A, B, C 선택지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행 갔어요? 자, 몇 번 하겠습니까? 저 A에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가지고 가족 여행 갔어. 애기들이랑 같이 가족 여행 갔어. 그러면 C번 해야죠. C? 하루에 50만 원 태울 수 있어요? 너 성공하겠다 오늘. 제 입장에 말해드릴게요. 가족여행 갈 건데 A는 너무 싼 거야. 그래서 쭉 보니까 C를 하고 싶은데 C는 진짜 난리 나죠. 기능이 엄청 많고 한데 너무 비싸. 그래서 중간 거를 고르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중간 거를 쓴다더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세 가지 버전이 없고 요 C 옵션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딱 A랑 B 옵션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딱 가족들이랑 가는데 좀 싼 게 낫지. A랑 B 두 개의 옵션만 있었을 때 나는 그냥 우리 싼마이로 갔다 오자. 비즈니스를 골라버려. 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내가 A를 골라버리면? 손해죠, 당연히. 맞지? 그래서 회사는 중간에 있는 그래도 가격이 적당히 나가는 거를 팔아먹기 위해서 진짜 한눈에 봐도 기능이 너무너무 많고 엄청 비싼 옵션을 일부러 집어넣는다더라.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어들이기 위해서. 뭐 이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근데 저는 아까도 그런 내용을 읽을 때도 그런 지문을 읽을 때도 그냥 나와 예시를 들어서 읽으면 훨씬 더 글을 쓴 이유와 그 원리가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B를 선택하는구나 라는 그 원리에 대해서 훨씬 더 편하게 와놨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1번 이미지와 2번 예시일기 요 두 가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장착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조금이라도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 끄었다 할까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바로바로 가도 돼? 준아 괜찮아? 힘들어 보이는데? 없습니다. 딱 5분만 시작할까요? 정인아 저거 좀 눌러줄래? 5분만 쉬었다 합시다. 딩딩이 하면은 애들이 죽겠다 보니까. 됐어요? 요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플롯이라는 걸 배워볼 건데요. 플롯이라고 하면은 영어 있죠? PLOT 플롯 뜻은 뭐 뜻입니까? 플롯 뭐 뜻이야? 구성? 구성? 희미야 뭐 뜻이야? 플롯? 흐름. 좋네요. 흐름, 줄거리, 구성 다 정답 맞습니다. 플롯이 좀 꽤나 어려운 개념인데 좀 쉽게 접근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예를 들어 혹시 영화 소방관 본 사람 있어요? 이번에? 또는 뭐 7년방의 선물? 뭐 이런 거 본 사람 있어요? 이 한국 영화를 좀 보다 보면은 대충 내용이 이런 흐름으로 가서 저렇게 끝나고 이런 반전이 있지 않을까? 제가 범인이겠네. 딱 봐도 뭔가 예측이 되는 것들이 있죠. 글도 똑같습니다. 대충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면 뒤에서 필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네 라는 눈치가 있거든요. 눈치를 챌 수가 있어. 근데 그 눈치를 채고 못 채고의 차이가 플롯을 아냐 모르냐, 플롯에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의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국어교육과니까 고전소설 이런 거 정말 많이 배웠었단 말이야. 다 똑같죠? 딱 이것만 읽어도 글 한 편 뚝딱이죠. 누구가 아래에서 태어나가지고 누가 다른 사람들이 뭐 열심히 산 꼭대기에 뭐 시기를 해가지고
R에서 태어났어. R도 근데 저기 R을 내다 버렸더니 너무 불행한 느낌이라 R을 내다 버렸더니 송아지랑 뭐 거북이 와가지고 열심히 품어주고 누가 불길에서 깨려고 하니까 깨지지도 않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동물들이 품어가지고 사람이 나왔다더라. 이런 신기한 출생부터 애가 태어났는데 하룻밤 지나니까 갑자기 머리카락 엄청 자라나 있고 하룻밤 지나니까 몸이 이따만큼 커져 있어. 정말 뭐 타고난 장사였고 머리도 비범하였다. 활쏘기에도 능통했 대충 그런 내용들 나오겠죠. 그런데 어떤 뭐 정치질을 당해서 고난을 겪었는데 그걸 열심히 극복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이런 내용이죠. 이게 플롯입니다. 근데 이런 플롯이 딱 요 정도까지 읽었을 때 뒷부분 대충 뭔 내용 나올지 예상이 되잖아. 그치? 모의고사 줄거리에서 똑같아요. 모의고사 줄거리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플롯이 첫 번째 주장 그리고 두 번째 설명 글인데요. 그 주장문과 설명문에서의 플롯도 꽤나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플롯이 있어. 그 플롯을 익히고 들어가면 내가 첫 번째 부분만 해석을 제대로 하더라도 뒷부분에 반전이 어디 있나? 반전 없으면 대충 내 흐름대로 갈 것 같은데 내 예상대로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원장님도 말씀하신 뒤에 역접의 접속사 however, although 그런 거 있냐 없냐 찾아보라고 첫 번째 열심히 읽고 주제 잡았어? 그럼 뒷부분 가면서 역접의 접속사 있는지 없는지만 대충 눈으로 확인하면서 글 읽기 끝내라고 그래야 시간 줄어들고 아니야! 라고 말을 하시죠. 그게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자, 그래서 요거를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예측해보라 했는데 이야기 대충 다 알죠? 여러분들 뒷내용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전래동화 플롯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똑같아. 전래동화 플롯이야. 뒷부분 뭐가 됐어요? 자, 그 게으름뱅이 청년이 소 가면을 썼습니다. 뒷부분 어떻게 돼요? 세민아 어떻게 돼? 한 문장씩 말해볼까? 자, 뭘 어떻게 될까? 아니 대충 그 다음 문장, 다음 맥락만 어떻게 돼? 청년이 소가문을 쓰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알았어, 내가 스탑 끊어줄게. 자, 청년이 소 가면을 쓰니까 갑자기 소로 변했어요. 자, 그 다음 도현아 어떻게 돼? 소로 변한 청년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지 않나요? 바로 돌아와? 썼다가 그러니까 뭘 깨닫고 이제 뭘 뭘 어떻게 해서 깨닫는데? 정인아 어떻게 해서 깨달아? 네? 그 일을 해서 개같이 일하죠. 막 소로 변해가지고 뭐 하는데 그 막 아빠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얘한테는 아빠라고 안 들리죠. 소가 미쳤나? 이 소가 미쳤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자기 아들인 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끌려가서 이 소가 일은 참 잘하는데 꾀를 부린다 애가. 그래가지고 농부가 알겠습니다. 내가 그런 소 교육 전문입니다. 가자 해가지고 가서 개같이 일하죠. 막 맨날 그 쟁기 갈고 밭 갈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막 소가 막 질질 울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한 계기를 가지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서 인간이 돌아온다. 지성아 그다음 어떻게 되겠니? 돌아온 다음에 이제 부지런히 살고 내가 부지런하지 않고 참 게을렀더니 이런 결말을 내가 맞이하는구나. 이제 앞으로 정말 이 새로 주어진 내 생 이번 하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자 생각해 볼게요. 일단 정해진 플롯이 있죠. 정해진 플롯이 있고 이 글을 쓴 목적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원아 뭐가 되겠어? 이 전래동화를 쓴 목적은 뭐가 되겠어? 필자가 이 이야기를 지어낸 이유는 뭡니까? 교훈이라고 하면 태훈아 어떤 교훈인데? 게으름을 피우지 말자. 필자가 이 글을 쓴 목적은 여러분 게으름 피우지 마세요. 게으름 피우면 큰일 납니다. 라는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서 결국에 구구절절 써놓은 글이야. 똑같아요. 모의고사에는요 똑같습니다. 주장문과 설명문이 나오는데요. 이 주장문, 설명문 플롯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초반 부분만 읽고도 뒷내용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다라는 것을 내가 명확히 캐치를 하고 그 흐름에서 어긋나냐 어긋나지 않냐만 판단을 하면은 텍스트 전체에서 일부분만 읽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주장문이라고 하면은 딱 여기만 좀 볼까? 먼저 예시를 먼저 보고 갑시다. 두 문장입니다. 문단 아니에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Global warming refers to the gradual increase in Earth's average temperature due to accumulation of greenhouse gases, primarily carbon dioxide and methane, in the atmosphere, which leads to significant changes in weather patterns and rising sea levels. 여기까지가 첫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에요. 자,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거 적용하면서 들으세요. 아까 말했던 이미지화나 예시들기나 필자의 목소리로 이 글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글을 읽어주세요. 중간중간 모르는 단어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는 아쉬운 거야, 그냥. 아쉬운 거야, 아쉬운 거.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정말 중요한 단어가 아닌 이상 그래도 문장이 어떤 말이다 정도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조금 더 완성도 높은 해석을 해내기 위해서는 단어를 좀 열심히 외워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뭐 그런 거고 내가 당장 시험장에서 네이버 카카오 켜가지고 단어 뭐지? significant 하나씩 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자, 첫 번째 문장 다 읽었죠? 두 번째 문장 Global warming is an urgent crisis that requires immediate action as human activities like deforestation and the burning of fossil fuels have accelerated climate change, threatening ecosystems and future generations. 딱 여기까지. 한 문장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필자의 어조를 확실히 느껴야 돼. 필자의 어조. 예원이 다 읽었어? 자, 안 보여요? 읽기 속도에 다 차이가 있으니까 첫 번째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보면 일단 주어 동사 끊는 게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refers to 뭐를 가리킵니다. 뭐를 가리킵니다. The gradual increase 점진적인 상승을 가리킵니다. 뭐에 있어서요? In Earth average temperature 여기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에 있어서의 점진적 상승을 가리킨다. 뭐 때문에? Due to 전치사 나오죠? 뭐 때문에? 축적, accumulate 이러면 쌓다, 축적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뭐가 쌓여서? 온실가스의 축적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의 점진적 상승을 가리킨다. 뭐가 설명합니다. 주로, primarily, 주로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메탄, 주로 이산화탄소나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의 축적으로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in the atmosphere 대기에서도. 자, 그리고 문장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콤마 위치. 이거 문법적인 건데 한번 물어나 보자. 태민아, 콤마 위치 뭐예요? 처음에 기본에서 배웠습니다. 아, 잠시만. 준우야, 혹시 이 위치 뭡니까? 아, 잠시만. 소연아, 이 위치 뭡니까? 콤마 위치. 도연아? 콤마 위치. 그거는 관계대명사 그제뿐. 관계대명사의 계속자 용법. 아! 대답 못한 친구들은 느껴야 돼요. 아하! 문법이 부족하구나. 아, 좋은 거야. 야, 꾸였으면 좋은 거야. 배울 게 더 있는 거 아니야. 너 나이 부족한 부분을 캐치하는 거 아니야. 이득입니다. 보고 아, 계속자 용법을 배우는 이유가 계속자 용법이 모르니까 내가 해석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씩 그렇게. 그래서 뒷부분에 데일리 카드 쓰는 거야. 관계대명사의 계속자 용법을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의 부족한 데일리 카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좀 약간 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이는 뭐를 유발한다? 뭐를 유발한다? 상당한 변화를 유발한다. 어디에 있어서? 날씨 패턴과 상승하는 해수면에 있어서. 자, 첫 번째 문장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
지구온난화는요 an urgent crisis. 뭐래? urgent. 지성아 뭐래? 긴급한 긴급한 crisis. 위기다. 위기래. That requires immediate action. 뭐를 요구하는?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긴급한 위기입니다. 뭐 때문에? 접속사가 나오네요. As human activities like deforestation and 여기까지네요. 접속사 뒤에는 이제 문법적인 개념 나온 거야.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주어 동사 열심히 찾아봐야지. 주어는 여기까지, 동사가 여기네. 숲의 어떤 황폐화나 화석 연료 때문에 화석 연료와 같은 인간의 활동들이 have accelerated 가속화해왔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지금 두 글 다요. 지구온난화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글은 지구온난화는요 이러이러한 겁니다 라고 하고 밑에서는 지구온난화는요 긴급한 위기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필자의 어조 차이를 느끼면서 읽어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석연아 어떤 어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윗글과 아랫글에 있어서 네가 생각하는 거 편한 대로 말해봐. 위에 거는 무표정이고 아래 거는 하나 있어요. 야 좋다. 좋은 이미지화였습니다. 좋아요. 맞아. 주제랑 소재가 똑같은 글이었죠. 하지만 어조와 사용하는 단어에서부터 어조가 느껴졌는데 가장 그 어조를 느끼기 쉬웠던 단어가 뭐였어? 혹시? 아무나 대답해도 됩니다. urgent. 주제문이에요. 왜 주제문이 돼? 필자의 긴급한이란 뜻입니다. 용서이가 저게 뭐야? 그렇게 하길래 잘 들려요 여기서도? 거리 차이 얼마 안 나요. 긴급한이란 뜻입니다. 긴급한 위기래. 단어 하나에도 필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라고 했죠. 꼼꼼히 읽는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꼼꼼히 읽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필자의 어조를 느끼면서 글을 읽어주세요라고 제가 첨언을 했고 이거는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엄청나게 드러나는 단어예요. 맞죠? 내가 순수하게 지구온난화라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싶은데 누군가는 야 지구온난화 그냥 별거 아니야 그냥 잠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진짜 긴급한 위기다. 두 단어 모두 주관적인 의견이 엄청나게 드러나죠. 자, 이게 이 차이입니다. 첫 번째는요, 주장문입니까? 설명문입니까? 설명문. 두 번째는요, 주장문이에요. 지금 결국에 지문들이 이 문장의 필두로 밑에 쫙 펼쳐질 거고 이것도 이 문장의 필두로 밑에 글이 쫙 펼쳐질 거라고. 그렇게 글 늘어놓으면 하나의 지문이야. 한 문제야. 근데 첫 번째 문장만 내가 제대로 생각하면서 읽어놓으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이 뒷부분, 이 첫 번째 문장 이 첫 번째 문장의 다음 문장은 뭐에 대해서 나오겠습니까? 역접의 접속사가 안 나와 있다는 가정하에 어떤 이야기를 말할까요? 필자는? 성현아? 계속 저거 그냥 그렇겠지. 지구온난화는 이러한 현상이고 이런 현상이고요. 이 지구온난화는 몇 년도부터 시작됐고 누구누구 어떤 북극에서 좀 꽤나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 글 다음 문장은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예원아, 어떤 글이 나올까? 지구온난화는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긴급한 위기인데 뭐 때문에? 이러한 인공적인 황폐화나 화석연료의 사용과 같은 인간 활동들이 기후변화를 가속화해왔기 때문에 이런 긴급한 위기예요. 그래서 생태계와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데 이 뒷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응? 안 들려요. 어떻게 위협했는지 또 어떻게 위협했는지 맞아요. 또 자,
주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차시가 주장이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이번 시험 끝났거나 주말이니까 돈 줘, 용돈 줘 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자, 근데 어떻게 돈 달라고 하려고? 자, 여러분들의 목표는 나 5만 원 줘. 5만 원을 부모님에게 얻어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가서 야라고 하면 안 되죠. 엄마, 나 5만 원만 줘. 자, 그러면 엄마가 뭐라 하게요? 왜? 주장에 대해서 내가 왜 네 주장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 근거를 요구해. 근데 글은 일방적이에요, 쌍방향적이에요? 일방적이죠. 그래서 이런 대화가 없기 때문에 주장을 쓴과 동시에 당연히 주장에 붙어 나오는 게 뭐겠어? 주장에 대한 근거가 나올 거라고. 지금 앞에 이미 저질렀어. 야, 지구온난화 진짜 심각해. 진짜 위기라니까? 미쳤어요. 막 다 위협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듣는 사람이 오바 지린다. 호들갑 지린다.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뒤에 쭉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을 읽고도 이제 뒷부분에는 이 주장에 대한 근거들이 쭉 전개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또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근거를 쭉 말하다가 갑자기 혹자는 지구온난화가 심각하지 않다고들 얘기한다 이러면서 또 뒤집히면서 그러나 내 생각에는 심각한 일이 맞다 이런 식으로 그런 역점의 접속사만 하나하나 툭툭툭 체크를 해나가면서 글을 읽으면 훨씬 더 글 읽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과외를 해봐도 내가 애들 모의고사 지문 푸는 걸 옆에서 다 봤거든. 과외는 1대1이니까. 근데 공부를 잘하고 생각보다 애가 게으른 것 같은데 등급이 나오는 놈들 있잖아. 그런 놈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차이는 뭐냐면요. 텍스트가 쭉쭉쭉쭉쭉 적혀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푼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풀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인가? 공부 못하는 친구인가요? 지금 뭐가 차이인지 알겠어요? 도현아, 뭐가 차이인 것 같아? 공부를 잘하는 친구랑 공부를 못하는 친구의 차이가 뭔 것 같아? 제일 딱 중요한 내용을 알고 맞아요. 중요한 내용. 아까 말했었죠. 글의 핵심 정보 파악 능력. 근데 이렇게 내가 말해. 내가 강사라서 그냥 글의 제일 중요한 부분만 딱 캐치하고 나머지 편하게 읽으면 된다니까?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말해. 근데 내가 그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박혀있는지 어찌 압니까? 플롯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야. 그게 플롯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야. 중요한 문장이 여기쯤 있겠구나. 필자는 이 부분을 정말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캐치를 할 수 있냐 없냐의 능력치 차이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야, 영어 누가 다 읽고 푸냐? 느낌으로 푸는 거지. 스킬로 푸는 거지. 그런 말들이 이런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은 기본적인 독해 실력이 이미 깔려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열심히 단어 외우고 열심히 문장 해석하고 천임 열심히 듣고 해야지. 문법 좀 안 되면 그려면 열심히 듣고 그려면 뿌리 열심히 듣고 하는 거지. 하여튼 그런 거예요. 생각보다 결국엔 저도 입시판에서 꽤나 시간을 좀 오래 보내보니까 영어만큼 쉬운 과목이 없더라. 영어는 다 정해져 있어. 흐름이 정해져 있고 뒷내용 뭐 나올지 다 알고 다 똑같아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고대하는 집 가는 시간이 슬슬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PPT고요. 짐 챙기지 마시고 짐 챙기지 마시고. 오케이. 격언인데요. 격언 1형. 이 말 꽤나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There is no real road to learning. 이거 해석하면 뭔 말이에요? 로얄 로드. 로얄이 뭔 뜻입니까? 로얄. 왕의, 황실의, 황제의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학습이나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겁니다. 왕도가 뭐예요? 왕이 걷는 길이요. 왕이 걷는 길은 뭐가 다른데요? 자, 서민들이 걷는 길은 울퉁불퉁하고 여기저기 길이 여기까지 갔다가 저까지 갔다가 완전 꼬여있는데 왕도는 딱 일직선으로 깔려있죠. 포장도로 깔끔하게 발 안 아프게. 맞지?
공부에는 완도가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결국 뭐냐면 똑같은 지문 한 3개 정도 주고 야, 이 지문으로 시험 볼 거니까 지문 열심히 공부해요.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그렇게 똑같이 과제를 던져줘도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첫 번째 만에 딱 이해해가지고 오케이 다 됐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읽고 2번 읽고 이해 안 돼서 3번 읽고 제대로 내가 이해한 게 맞나를 확인하려고 4번 읽고 5번 읽고 똑같아요. 시작점이 똑같아. 쟤는 머리가 좋아서 1등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머리 좋은 거를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생들을 판단하는 건 뭐냐면요. 누가 더 하기 싫은 일이라도 끈기 있게 붙들고 있을 수 있냐. 그거를 얼마나 잘하느냐. 누가 더 하기 싫은 일을 엉덩이 딱 붙이고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냐. 성실도를 체크하는 시험입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그런 류의 시험 문제가 아니야. 공부에는 난도가 없습니다. 특히나 문해력 증진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그래요. 빠르고 쉽게 익히고 싶을수록요. 빠르고 쉽게 익힌다? 야, 그런 게 있으면 다 그거 하지. 모든 시중에 있는 모든 유명한 인간 강사들이 다 저 방법만 쓰겠지. 그런 방법은 없어요. 꾸준함이 답입니다. 계속 정직하게 읽어야 돼요. 정직하게 읽는다라는 게 굉장히 각자만으로 좀 주관적인 단어긴 한데 정말 정직하게 읽고 내가 이 시험에서 한 개라도 틀렸을 때 정말 분하고 화가 날 정도로 나는 정말 정직하게 꼼꼼히 본다고 봤는데 한 개 틀렸네. 이렇게 화가 나야 스스로가 정직하게 공부한 겁니다. 100점을 받는 친구가 98점을 받고 97점을 받아서 이런 경우를 봤죠. 재수 없는 게 아니고 쟤는 그렇게 화를 낼 자격이 있어. 그만큼의 노력과 그만큼의 시간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편하게 하러 갈 때 자기도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그 일을 잠시 포기하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한 그 정직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그렇게 화낼 자격이 있어요. 그걸 보고 쟤 왜 저러냐 재수없네. 얘는 정직하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공부했다면 그 마음을 반드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독해 수업은 요거 적어놨는데 본인 스스로가 좀 열심히 사고합시다. 문법 수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떠먹여줄 수 있거든요. 억지로 집어넣을 수 있거든. 독해 수업은요. 그 리딩풀이에서도 그렇고 다 풀어오라고 그러잖아. 풀어오지 않고 수업을 들으면요. 그냥 진짜로 다 읽어주는 거지. 그냥 EBS 지문 해설 영상 하나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 열심히 머리를 써보고 필자는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정말 머리 딱딱딱 집에서 혼자 굴려가면서 지문을 한번 전체 독해를 다 해보고 뒷부분에 있는 문제 다 풀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로 와서 여러분들의 태도는 이렇게 돼. 내가 이 세 지문 진짜 개빡세게 공부해갖고 내가 문장 구조 싹 다 해석해갖고 뭐 단어도 모르는 거 없고 해석도 잘 빡세게 해서 문제를 다 풀고 고쳐왔어. 네 얘기하는 거 한번 보자. 니는 어떻게 풀 건데? 니 맨날 1등급 나왔잖아. 니 1년 내내 1등급 나왔다면 니 어떻게 풀어? 내랑 차이점 뭐가 있나 보자. 늘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판단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문해력이라는 게요.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됩니다. 머리에 빡빡빡 집어넣어도 안 돼요. 하루에 6시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7시간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전체 총량은 7시간으로 똑같지만 문해력 증진에 있어서는 하루에 1시간 보는 놈이 훨씬 더 잘합니다. 훨씬 더. 영어는 결국에 수학과 과학이 아니라 언어 계열, 수리, 논술 계열, 수리 계열이나 논리 계열이 아니고요. 언어 계열의 과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그 언어를 접한 놈이 훨씬 더 보이는 게 많고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요. 꾸준히 합시다. 그래서 원장님이 여러분들한테 독해 숙제 내는 것도 제발 밀어놓지 말고 하루에 2지문, 하루에 3지문씩만 해라 라고 하시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꾸준히 하는 놈이 무조건 이겨요. 똑같은 독해 숙제 저도 다 점수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런 데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보자. 그래서 이 8주 특강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특강이 끝났을 때 문해력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을 거다 라고 저는 확신을 못 드립니다. 개개인별로 열심히 막 얻어가는 거 많게 뭐 조금이라도 질문 많이 하고 조금이라도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이 수업의 특강은 문해력 증진할 수 있는 문해력이 점차적으로 제가 이 수업에서 갑자기 내일 뭐 교통사고 나서 못 온다 아예 못 온다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 문해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습관을 잡아주는 게 이 특강의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꾸 문해력 하는데 그렇게나 강조하는 이유가요. 고등학생들은 정인이랑 예원아 여러분들은 교과서 본문 다 안 외우죠? 모의고사 본문 다 안 외우죠? 통암기 안 시키잖아. 중학생들은 본문 암기 테스트 진짜 싫잖아. 빈칸 있고. 근데 왜 고등학교에서는 암기 안 해요? 왜 중학교에서는 암기하고? 중학교에서는 암기가 먹혀. 너무너무 잘 먹혀. 진짜 잘 먹혀요. 교과서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문장 길이도 굉장히 짧고. 고등학교 가면요, 여러분들이 4주 내내 6주 내내 공부했던 교과서 본문이 안 나옵니다. 그것들을 싹 다 조립해가지고 분해해서 뭐 두 지문을 한 지문으로 만들어 놓고 갑자기 다른 외부 지문을 밑에다가 붙여놓고 변형이 엄청 심해요. 이번에도 사직고 24문제 6문제 이렇게 나왔죠. 객관식 24문제 6문제가 서론술형이었는데 24문제 중에 22문제가 변형도가 정말 심하게 나왔고요. 단 2문제 빼고 모두 변형이 됐습니다. 그냥 깔짝깔짝 단어만 바꿔놓은 수준이 아니라 공부를 한 친구들도 이 글을 봤을 때 뭐야 이거 외부 지문 나왔나? 정도로 느낄 정도로 그 정도로 변형도가 훨씬 심해요. 그러면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거 습관 그대로 고등학교 때 공부하잖아요? 점수가 절대 안 나옵니다. 통암기로는 절대 안 돼요. 원장님이 정말 많이 강조하시죠. 암기가 아니라 이해라고. 이해를 바탕으로 변형에도 대처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가져야 될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새로운 글이 나왔을 때도 이 글을 읽어 내려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고등학생들은 결국에 모의고사 지문 열심히 보고 교과서 본문 열심히 봐봤자 그거의 주제나 그거의 소재만 들고 와서 완전히 새로운 지문을 만들어버려요. 문해력을 길러서, 즉 기초 글 읽기 능력을 길러서 그런 변형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서 지금 중학생들 친구들은 뭐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정규 1등도 한 명씩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게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칩시다. 여러분들 고생했고 정민아 혹시 저것 좀 써줄 수 있을까요?